기준금리가 언제쯤 정체기를 하고 이제 꺾이느냐,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을 기다리셔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집값은 좀 언제쯤 반등하는지, 매수 타이밍 언제인지, 매수 타이밍에 신호가 되는 것이 있다면 뭔가 뭐 내년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몇 년 뒤에 있을 거니까요. 그게 뭔지는 알아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봐서 한 3개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우선은 지금 다 기준금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언제쯤 정체기를 하고 이제 꺾이느냐, 기준금리가 언젠가는 이제 꺾일 거거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의 패턴 같은 것들이에요.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2010년대를 연 단위로 딱 보면은 2015년과 16년이 거래량이 다른 해보다 이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을 기다리셔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고 만약에 좀 더 본인이 액티브하게 들어가고 싶다는 분들은 지금 제가 계속 주저장하는 건데 매도 호가를 계속 공부를 하세요. 매도 호가. 그러니까 매도 호가의 최저가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단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본인이 살고 싶은 동네와 그거가 연관된 한 4-5개 정도의 포트폴리오군을 구성을 하시고 25평대 또는 33평대의 매도 호가가 분기별로 보십시오. 월별로 보시지 마시고 분기별로 매도 호가의 최저가를 계속 마킹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거래 가격보다 사람들은 더 높은 매도 호가를 놔요. 그죠?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거죠. 따라서 거래 가격보다 매도 호가가 높은데 가격이 하락하는 수준에서는 거래 가격보다 매도 호가가 낮아요. 왜냐하면 빨리 팔고 싶어 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거래 가격보다 매도 호가가 낮은데 마켓이 좋아지면서 이게 붙거나 이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시점을 좀 보셔야 돼요. 그게 약간 지지선 같은.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월 단위로 분석하면은 이 전반적인 패턴을 못 보실 수 있어서 좀 분기별로 보시고 그리고 가급적 대형 단지를 보셔야 돼요. 대형 단지. 예. 왜냐면은 소형 단지는 지금도 매도 호가가 덜 떨어진다가 태반이에요. 마켓을 잘못 오도할 수가 있어요. 대형 단지에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럼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정체하거나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정체할 때 봐야 되는 건가요? 좀 확실하게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리스크 회피형 인간이어서. 그럼 당연히 떨어지기 시작할 그때 보셔도 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말씀을 왜 말드리냐면은 우리가 인덱스 상으로는 작년 3분기, 4분기 이미 꺾였어요. 근데 우리가 체감하기 시작한 거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9개월, 10개월 늦게 마켓이 꺾인 거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아무리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상승 패턴은 나중에 나올 수가 있어서 그 충분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책에서 보니 심하게 떨어진 곳은 매도 호가가 고점 대비 50%씩 떨어진 아파트도 있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아파트 명을 여쭤보면 그러니까 혹시 이게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럼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네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혹시 이건 근데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3,000세대 아파트마다 본 건데 50%까지는 아니고 한 30-40%까지 빠진 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30-40% 빠졌다고 더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보면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 있는 아파트는 덜 빠질 것 같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매도 호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 떨어졌다가 앞으로 30%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데는 좀 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만약에 부동산에서 가장 공부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럼 거기가 30% 빠졌고 뭐 옆에 다른 데는 뭐 10% 빠졌으면 이 수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왜 여기는 30% 먼저 빠진 건가요? 디테일하게까지는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글쎄요. 근데 그게 단지별로도 인접한 지역도 약간 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의외로 관악구에 있는 단지가 강남구랑 비슷하게 덜 빠졌더라고요. 근데 송파구는 엄청만하게 빠졌잖아요. 근데 송파구랑 강남구랑 거의 인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들을 보면은 제 생각엔 이거는 시간 차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다른 쪽에 전이가 될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 1주택자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갈아타기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마 우선 실질적으로 갈아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뭐 정부에서 지금 LTV 같은 것들을 좀 완화시켜 주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은행권에서 간평 제대로 해가지고 그 정도 파이낸스가 나올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갈아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못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못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갈아타기 하는 게 말은 쉬워도 제대로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하락을 지금 교수님 거의 전망을 확신하고 계시겠지만 1주택자가 또 집을 파는 거를 추천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견뎌야 된다고 보는 게, 네. 왜냐면은 그 2010년대 초반도 굉장히 안 좋았을 때 한 하락기가 한 3년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이 한 게 아니고 저는 2021년 연말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벌써 이 하락 1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견디시면 될 것 같아요. 2년도. 물론 많이 빠져가지고 좀 힘드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선 갈아타기가 과연 쉬울까냐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연 좋은 솔루션이냐가 좀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완전히 그 또 다른 그 좀 극단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사실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이 제일 좋은 투자처예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월세가 그냥 폭등해 버리기 때문에 부동산만큼 매력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현금 가치가. 그럼 현물 가치 갖고 있는 것들이 그냥 올라가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위험스럽고 죄송한 말씀인데, 만약 기준금리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 네네. 그땐 부동산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예. 다시.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움직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예. 자, 이번에 출간하신 부동산 트렌드 2023에서 요즘 이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저평가된 주택 이런 거 어떻게 알아보는지. 우선은 이것도 역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투자 수익률이에요. 투자 수익률이고, 그게 이제 분자는 1년치 임대료고 분모는 가격인 건데, 그러면 각 아파트 단지의 25평대하고 33평대, 이게 제일 많은 평형대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킹을 하세요. 근데 뭐 매주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25평대가 월세가, 여기서의 월세는 뭐 5천에 200짜리가 월세지 뭐 3억에 한 10만 원짜리가 월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진정한 월세분하고, 그다음 가격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가격을 봐서 본인의 투자 수익률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하세요. 이게 정리를 하다 보시면은 투자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데가 나올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언더밸류예요. 밸류에이션이 잘 안 된 거예요. 제 말씀 뭐냐면은 똑같은 월세 200만 원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로 할게요. 연세 뭐 한 3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마켓에서 시장 투자 수익률이 3%라고 하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격은 10억이에요. 근데 어떤 데가 굉장히 상황 괜찮은데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가정입니다. 뭐 5%라고 하자고요. 그럼 3천만 원인데 가격이 6억이란 얘기예요. 그럼 벌써 얘가 분자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분모가 10억이 돼야 되는 건데 얘가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10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8억까지는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 투자 수익률을 다 리포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수익률 얘기 주셔서 트로피 아파트라는 문구가 책에 있던데,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액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서 투자 수익률을 봐야 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수익률은 좀 어떤 편인지랑 트로피 아파트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로피 아파트가 진짜 부자들이 사는 그러니까 초대형 초고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특정 단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한남더일이나 이런데 뭐 80억에 팔렸어, 100억에 팔렸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와 엄청나게 비싼 거는 첫 번째 이해하고요. 두 번째는 와 그럼 여기도 대박나게 가격이 올랐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제 말씀은 뭐냐면은 한남더일에서 100평인가가 한 60에서 80억 사이로 거래됐었거든요. 한 재작년까지. 근데 그게 2014년에도 그렇게 거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 거기가 100억 넘게 했다고 하더라도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는 50%에서 80% 오른 거예요. 근데 강북에 있는 아파트도 사실은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누적 상승률이죠. 누적 상승률 측면에서는 100% 이상 상승한 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로피 하우스가 미국은 사실 이것도 팍팍 올라가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 트로피 하우스의 가격 상승률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게 좀 저도 놀랐어요, 사실. 왜 달라요? 미국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네. 정말로 이 부자들의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또는 부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파트들, 트로피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이 상승률이 좀 낮아서 좀 놀랐고, 다만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 트로피 아파트가 있는 단지에서 대형 단지의 투자 수익률은 좀 낮지만은 소형 아파트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 있는 고가 아파트가 있는 데인데 50평, 60평대 아파트 단지의 30평대 아파트는 굉장히 상승률이 높아요. 예. 예.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왜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수요를 우리가 세그먼트를 나눈다고 했을 때 아주 뭐 몇백억 하는 부자분들의 수가 이렇다고 하면은 그 전 부자 수는 굉장히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투자할 만한 가격대의 주택이 더 빠르게 오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트로피 아파트는 사실상 또 강남구에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번 하락은 강남도 예외가 아니다. 강남 불패는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들은 또 얘기하신 거는 요즘에 좀 그 얘기가 좀 적어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강남은 그래도 안 떨어질 것이다. 똘똘한 채 거기는 계속해서 몰려갈 테니까라고 하는데 교수님 어쨌든 작년부터 강남도 절대 피할 수 없다. 거기도 나중에 떨어질 뿐이지 결국엔 떨어진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런 좀 이유랑 사례가 있을까요? 이거 제 개인적 경험이에요. 네. 개인적 경험이고 아니 이게 뭐 제가 잘났다고 그게 아니고 네. 오래 살았을 때 보니까 네. 그러니까 88년에 보면은 강남 아파트 거의 1년에 100%씩 올랐거든요. 100%씩 올랐어요. 그때 완전 대폭등. 근데 분당 신도시 딱 그 준공된 다음부터 강남 아파트는 90년, 91년부터 97년까지 쫙 빠져요. 그럼 그게 불패냐고요. 패한 거지. 그리고 나서 뭐 97년 IMF 때 엄청나게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00년대도 보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제가 책에서도 좀 썼습니다만 실제 단지 책에 썼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도곡 렉슬 같은 경우에 좋은 아파트고 2006년에 준공됐을 때 준공되자마자 10억에서 한 15억까지 점프해요. 최고가가. 그러니까 30%에서 50% 올라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글로벌 위기 터졌을 때 이게 한 30% 하락해요. 30% 하락한 다음에 다시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이게 다시 한 14억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 2013년 1월까지 쭉 빠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벌써 상승과 하락의 두 번의 사이클이 존재를 했던 거죠. 강남 불패라는 뉘앙스는 강남이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남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과도하게 상승하고 떨어질 때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도 우리가 있어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남이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그 사이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강남에서 정말 고점에 몰렸을 때 이게 그 실제 회복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도곡 렉슬이 2006년에 15억에 거래된 사례가 하나가 있었고 14억 이상의 6건인가 있었어요. 근데 15억이 다시 15억에 거래되는 순간이 2017년에 여기가 11년 걸렸어요. 최고가에 몰렸을 때. 따라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강북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저는 강북 불패라고 보는 게 상대적으로 덜 오르지만 덜 떨어져요. 그 말씀은 뭐냐면 고가에 잡았을 때 강북 같은 경우 한 7년 걸리면 회복을 해요. 다만 이건 있죠. 누적 상승률 측면에서 강북이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강남 불패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이고 다만 그것과 별개로 강남이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가격 사이클이 있다는 것과 저점에 잡았을 때 누적 상승률은 강남이 제일 높다는 거는 팩트죠. 근데 강남 불패란 말은 그럼 왜 나왔을까요? 그게 그냥 어떻게 하다 나왔다가 미신이 된 것 같아요. 여러 미신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전에 제일 크게 황당했던 일은 그 타워 팰리스는 뭐 마케팅을 뭐 소수의 타겟 마케팅에 완판됐다 말도 안 되는 타워 팰리스는 그냥 미분 나가가지고 강남 온 지역에다 다 찌라시 돌렸었어요 그때. 예.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자, 서울 말고도 그럼 인천이랑 좀 경기, 5대 강력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만 가볍게 한번 좀 점검을 또 해드려야죠. 이거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점검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냥 그 데이터로 봤을 때 그 팩트니까요. 어쩔 수 그걸 봤을 때 이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는 이 같이 가는 트렌드는 잡히는데요.
근데 경기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 사실 가격이 상승했던 시발점이 되는 부분은 대개가 2019년 후반, 2020년, 2021년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렌드가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서울하고 인천 경기는 약간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이 광역시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수도권 마켓하고 다른 광역시권 마켓은 또 다르게 가요. 대표적인 게 부울경인데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2016년부터 가격이 계속 상승했습니다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울경은 가격이 빠져요. 조선업 울산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그때 이제 가격이 거의 20%까지 빠지고 여기서도 가격이 오르는 건 2020년 이후예요. 그리고 이제 대전하고 세종 같은 경우는 같은 권역인데 여기는 10년 동안 가격이 2010년대 10년 동안 가격이 쭉 굉장히 평평하게 가다가 2020년, 2021년에 솟구쳐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빠지는 지역이 이 두 지역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지역들의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권역별 시장의 가격 패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올랐다고 지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2010년대 초반에는 서울이 떨어지는데 지방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트렌드가 다르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염려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 올해하고 내년까지도 공급 충격이 한 번씩 더 올 거기 때문에 수요가 정해진 상황에서 공급이 더 많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거다. 내년까지도. 예. 광역시 중에서 특히 좀 위험한 데가 있나요? 뭐 대구는 사실은 뭐 특정 지역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사실 제 작년 책에서 분석한 건데요. 지난 10년간을 봤을 때 1년에 평균 공급량이 한 13,000채 정도 돼요. 근데 올해 3만 채 나왔고 내년에 또 3만 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5, 6년치 분량이 올해하고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좀 되게 조심해야 할 시장인 것 같긴 해요. 지금 강력시랑 수도권 모두 다 이제 부동산 하락기인데 그럼 이런 하락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법이 있는지 사실 제 주변에는 경매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일단 이렇게 되게 싸게 나온 물건들을 지금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싼 거니까 한 5년, 10년 기다리면 이거보다 무조건 수익이 난다 생각하시면서 좀 경매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너무 좀 뭔가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 앞으로 여지가 더 많은데 좀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했거든요. 그분들이 현금이 워낙에 많으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경매로 아파트를 한번 사봐가지고 경매가 사실 중간중간에 위험한 순간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경매로 자기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세입자분이 노하면은 안에 들어가서 건물 상태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전 주인이 그냥 그거 갚아버리면 그때 경매는 클로즈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 노력 대비 리스크한 상황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또 다른 경험이긴 한데 그 노력으로 딱 잡았을 때 시간이 좀 하락기라고 하면은 한 1, 2년 지나니까 그것과 비슷한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장에. 예, 그러면은 이거 하지 말고 여러 아파트 중에 하나 잡는 것도 방법이겠거나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경매가 굉장히 전문가들의 영역이어서 일반인들이 하시는 거는 저는 너무 힘들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과연 저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 그럼 교수님 말씀은 경매도 좀 힘든 거면 하락기에는 딱히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투자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할 만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 약간 좀 많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자금이 어느 정도 여러 개는 따냐면 다른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재작년에 강남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의외로 강북에 있는 핫플레이스들이 덜 올랐어요. 북촌, 서촌, 홍대 합정. 왜냐면은 관광객이 안 와버리니까 월세 수입이 안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거의 정체 또는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상권이 완전 되살아나고 있어서 강남은 꼬막빌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는 하락이 폭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파이낸스 여러 개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강북에 있는 꼬막빌딩을 굉장히 싸게 잡아서 월세 수입으로 이런 어떤 우리가 인컴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그걸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다만 자본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자본 규모가 달라서 이 부분 좀 약간 소액의 고액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고 근데 지금은 하락이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저는 부동산 들어가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예.
그리고 유동화 측면에서 리츠 상품 같은 것들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리츠 상품은 재밌는 게 부동산하고 금융시장이랑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금융시장이 증권이 안 좋으면 리츠도 같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언더라인 어셋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좋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리츠도 그렇게 추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현금을 모으시고 실질적인 액션 들어가는 거는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 초에 들어가서는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지금 꼬마 빌딩 얘기해주셔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자 부담에 건물 가격도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혹시 꼬마 빌딩 매수 타이밍 신호는 없을까요? 사실 꼬마 빌딩이 네. 정확하게 그 투자 수익률과 연동돼요. 네. 왜냐하면 꼬마 빌딩이라는 거는 우선은 아파트는 월세 수입이라는 게 사실은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어서 그것보다는 월세가 들어오는 우리 인컴 스트림은 이 꼬마 빌딩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은 리테일에서 얼마 들어오는지 딱 알 수 있고 2, 3, 3층 오피스 업무실에서 얼마인지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격이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투자 수익과 연관이 돼요. 예를 들어 2020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권에서 그 꼬마 빌딩 산다고 했을 때는 3%대 투자 수익률 나오면 괜찮다고 봤어요. 이 경우에 만약에 4%대 투자 수익률이 나온다. 그것만 잡을 만한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약간 좀 덜 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월세가 다 똑같다고 했을 때. 예. 그래서 무조건 투자 수익률을 보고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예.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사실 꼬마 빌딩 사신 분들 사실 대출 뭐 70% 80% 땡기잖아요. 예, 예. 그분들의 이제 금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좀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꽤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인도 그러니까 이게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상품이 없어요. 고정금리 상품이 없고 다 변동인가요? 다 변동이에요. 1년마다 변동돼요. 1년마다 변동돼서 작년에 4% 했을 때 400만 원 낸 사람이 지금 금리 6% 돼가지고 지금 600만 원 낸다고 지금 벌써 200% 그러니까 50% 상승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익이 잘 안 들어온다. 이때 난리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재력가라고 하면 한 1, 2년 버틸 건 있겠죠. 버티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사는 분들 지금 꽤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년, 21년에 꼬마 빌딩 가격 강남이에요. 강남 기준 폭등했던 이유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꾼이란 표현 좀 써서 죄송한데 전문가들 마켓인데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일반인들은 가격 상승할 거니까 3% 투자 수익률 나 됐어요. 그냥 빨리빨리 주세요. 가지고 2%, 1%에도 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임대소득 들어온 걸로 이자 상승을 못 갚아요. 예, 그때는 던져요. 캐시플로우가 안 되는 분들은 던질 수밖에. 예.